예, 안녕하십니까. 이호우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지금 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에러가 있어가지고, 인트로 화면이 중간에 이게 버벅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죠. 예, 마이크 시스템하고 화면 설정이 가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방송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는 지금 잔뜩 흐렸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기온이 18도, 상당히 이 여름 날씨치고는 쌀쌀합니다. 기상 변화가 이렇게 조속으로 기온차가 커서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 7월에 든 감기가 아직도 완전히 안 낫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기도 하고 코로나 같지 않기도 하고 몸이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다음 주에 떠날 휴가 계획으로 오늘 아침에도 일정 짜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휴가 중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 다녀오시면 저도 이제 휴가를 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송은 쉬려고 합니다. 27일 돌아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송 한 일주일간은 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8월 2주차 동향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경기 침체 우려에 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구독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볼 것은 버나비 노스 지역하고 메이플리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나누고 예만 애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댓글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그제 그 오픈하우스를 두 군데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슬로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이어는 많았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바이어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인가요? 1년 전에 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3대 구라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3대 구라는 첫째, 집값은 언제나 우상향한다. 그렇지 않다. 떨어질 때도 있고 행보할 때도 있다. 마냥 오를 수는 없다. 두 번째로 금리는 언젠가는 내려온다.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게 빨리 안 내려왔고요. 세 번째는 이민자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 다 조용합니다. 지금은 경험이 있든 없든 아니면 자기만을 생각하든 않든 조금은 시장의 동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감지를 하고 좀 조심스러워졌죠. 조심스러워졌고 또 분양 시장에서도 많이 할당하는 우리 한인 리얼터들이나 중국 리얼터들도 좀 자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시장에 가면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보들이 아니죠. 또는 맹목적으로 포모 조건 때문에 아유 우리 신우가 하나 샀다는데 올케이 나도 하나 사자. 또 아이고 사촌이 집을 하나 샀다는데 나도 하나 사자. 이렇게 덩달아 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제하고 그제 토요일 일요일에 오픈하우스 현장에 두 곳의 현장을 이제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여전히 바이어는 있다. 시티 오브 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90만 불 이하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3개가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한 15분 간격으로 한 팀씩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10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같은 팀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최소한 10팀 정도는 계속해서 집을 보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 때문에 아주 번잡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진 이제 브랜누트 파크도 오픈하우스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어요. 역시 한인타운 근처라 한국 분들이 많이 움직이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 저층 아파트촌도 여전히 뭐 30분에 한 팀 정도는 오는, 그러니까 바이어든 있었다. 팔자가 이제 문제죠. 가격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너무 이제 미국 시장 뉴스를 한국 그 뉴스를 통해서 듣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취지신데, 제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위기는 벗어난 것 같다. 완만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지난번에 저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 내리던 장면 보내드린 게 있는데,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천천히 완만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착륙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드 랜딩이라 그러면 뭐 그냥 막 쾅쾅거리고 뭐 다치고 뭐 사고 나는 그런 거고요. 미국은 왜 그렇게 됐느냐? 최근에 이제 뭐 지표라는 게 있죠. 쌈이라는 분. 쌈이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연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있죠. 경제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개발한 지표, 뭐 연간 최저 실업률 평균보다 최근 3개월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이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과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건데, 스스로도 그분도 자기 SNS 계정이든 아니면 신문지상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괴물을 만든 것 같아. 지표상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실업률이 원체 수요가 없는, 그러니까 해고가 많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는 이민자의 증가로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죠. 제가 매번 제 방송에서도 캐나다 실업률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높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잡을 찾으려는 구직자는 많은데 일자리가 그렇게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취지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방송의 제목도 Why worry 한 것도 그겁니다. 뭐 Don't worry 이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쓴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쓰는 뭐 이렇게 don이나 do not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명료적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뭐 why worry 똑같은 말이지만 왜 걱정하냐 이런 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걱정 말아요 그대,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자는 쪽에서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또 뭐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어딨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셀러 입장에서도요, 본인이 산 가격과 잘 비교를 해 보시면 그래도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여유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CBC 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 뉴스는 아닌데, 여기에 휴먼 라이트 커미셔너, 우리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인권위원회죠. 휴먼 라이트 커미셔너. 여기에 새로 지명됐던 분이 지난주에 임기를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사임을 했어요. 이유는 본인의 SNS 계정에 옛날에 약간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게 있어가지고 요즘 좀 민감하잖아요. 또 본인의 의사표현, 개인적인 의사표현이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잇다, 괜한 반감을 일으킨다, 이러면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물러나죠. 그래서 이분은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사임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본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개인 SNS에다가 자기의 개인을 올렸는데 그게 무슨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공직이잖아요.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은 본인의 언행이 일반 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줬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다 사과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대 그렇게 나의 은행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많다면 내가 공직을 안 맡겠다 막 이렇게 물러나는 거죠. 상당히 그 선진국입니다. 근데 반면에 들려오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참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회사에서 준 카드 뭐 마음대로 쓰면 어떠냐 뭐 이러는데 아이고 그게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주인인데 맡기는 부하 직원이 말이죠. 자기 카드를 뭐 회사 카드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 그럼 당장에 감사해서 잘라야죠. 거기다 특히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이준석 씨. 그 사람은 또 일본 문제. 지금 이제 곧 우리가 8월 15일 해방할 광복절을 맞게 되는데 그리고 8월 29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치일이라고 한일 합방.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날이에요. 그걸 무슨 또 뭐 해석을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이게 독립기념관장을 해가지고 올해는 광복절 기념식도 안 한답니다. 참 나라 꼴이 아이고 이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버주 다탄이라는 분인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휴먼 라이츠 커미션으로 한 사람으로 지명됐다가 본인이 예전에 오래전에 사회관계망 SNS 망에 올렸던 반유대적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초계와 같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내 생각을 변할 수는 없지만 나의 옛날 생각이 내가 공직에 진출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나의 그 은행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면 나는 공직을 맡지 않겠노라 하고 사임을 한다는 거죠.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여기 캐나다는 다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이고 또 이민자의 후세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직에 나가는 이런 염치 그런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공격을 합니다. 트루도가 이혼한 것 때문에 막 자질이 없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래가면서 그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한테는 한국식 잣대를 들이대고 그럼 뭐 그렇게 됐으면 여기 서구사회 캐나다의 잣대도 한국에 들이대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될 광복절 기념 행사가 취소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36년간의 강점을 했던 일본에 대한 태도는 아무리 미래가 중요하다고 해도 잊지 않아야 할 과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가 약했고 황실이 엉망이었고 이런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주권 국가를 주권을 강탈하고 노예처럼 지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2세들은 그런 건 안 배우셨겠지만 한국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근대사 부분에 일제히 수탈 장면 그런 것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뿌리가 박힙니다. 우리가 가끔씩 스파르타식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 할 때도 있지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민족의 혼이 살고 민족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야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앞당겼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북한 찬양하고 북한 좋아하면 그냥 북한으로 가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일본이 좋고 일본에 가 살아. 뭘 그래요. 요즘 이제 시즌 2가 나오는 그 빠찡코 한번 보세요. 소설을 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죠. 애플 TV에서 하는 거.
일제히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 분들이 그 억울한 삶 속에서 목숨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뭐 사도 일본의 그 역사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게 나오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잘 됐어. 벌레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나오잖아. 보니까 뭐 대통령도 보니까 아주 뭐 썩어 빠졌고, 나라 꼴이 엉망일 때 아이고 뭐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는 벌레들이 나오면 잘 보고 있다. 나중에 때려잡으면 돼.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딴 거 없어요. 이거는 자와 우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본과의 관계에서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국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민을 나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일본에 귀화를 하든지, 예? 그래야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좋았으면 그냥 월북해야죠.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웃기는 게 북한에서 그렇게 처고국 간부한 사람을 남한에 왔다고 뭐 국회의원 시키고 뭐 시키고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가 이게 이 기강이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CBC의 헤드 기사가 캐나다 인권위원회, 우리라면 그냥 국민인권위원회겠죠. 캐나다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던 버즈 다탄이라는 분이 옛날에 자기 여기는 뭐 SNS 계정에 포스트로 올려뒀던 내용이 문제되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바로 임기 시작하기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본인이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공직은 맞지 않는 거로 뭐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뭐 망구지 생각 어디서 얘기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공직 안 맡으면 됩니다. 공직을 맡는 사람은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소수자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영 정신에 입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최근에 독립기념관 관장 그분의 사퇴라든가 또 이진숙 씨 임명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이런 맹종하는 그런 사고는 한국에서는 사라져야 된다. 일본이 그렇게 좋고 일본이 그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본 가서 살면 돼요. 일본 가서 그 대접해 줄 거 아니야. 일본에 귀화하면. 그죠? 아니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시다바리 시다바리 하면 되지. 뭐 한국서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냥 예전에 코미디언 김병조 씨의 표현을 하면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으로 가면 돼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런 그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또는 뭐 민족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뭐 한국학중앙위원회 같은 데다 해요. 이걸 누가 자켓에서 염정 지르는 거예요. 철저히 아마 보수가 집권을 해도 지금 뭐 한나라당에는 한나라당이지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씨가 뭐 대표가 되었대죠. 그건 정리해야 됩니다. 한동훈 씨도 배울 만큼 배웠고 검사 출신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야 돼요. 그게 왜 한국에서 그게 살아야 돼요. 뭐 내쫓아야죠. 자, 넘어갑니다. 딴 얘기 하고요. 미국 일단 그러면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은 다우도 좀 빠지고 있고 S&P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좀 오르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국채는요. 국채는 미국 국채 10년 만기물은 지금 4%가 다시 무너져서 3.905. 그래서 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위원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터뷰 기사들이 많이 하는데 뭐 자세히 설명할 드릴 건 필요 없고, 여기 지금 그 캐나다 국채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미국 국채가 내렸으니까 좀 내렸겠죠. 캐나다 국채 5년 만기물은 2.989, 다시 3%대가 무너졌네요.
요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고정금리 이자율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시장은 이렇게 금리 인하와 모기지 이자율, 금융비담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택을 사려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몸을 푸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를 봐도 바로 오퍼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그 물건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격대가 좋으니까. 그렇게. 자, 미국 봤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주택시장, 밴쿠버,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 8월 2주차 동향은요.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매물은 1,500채입니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름에 새로 리스팅한 사람이 좀 적으니까. 같은 기간 매물 판매도 542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8월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매물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거래량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 추세라면 월말 거래량이 한 2,000건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2,000건 정도요. 이런 식으로 가면 2,000건에도 못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통계에 안 잡힌 수치들이 있으니까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이라면 2,000건을 밑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거래량이 만약에 2,000건이 된다면 지난 7월 2,333채보다 10% 가까이 떨어지고 지난해 같은 달 지난해 8월이 2,296채였는데 거기에서 비해서도 한 10% 적은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계절적 비수기에 맞물려서 이런 추이는 정상적인 노멀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거래량이 2,000건 아래로 내려간다면 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상당히 저조하고 둔화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이 1,900채가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9월과 10월에 가면 가을 시장에 반짝한다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많거나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량은 한 2,000건 내외로 둔화되면서 시기를 죄송합니다. 때를 기다릴 것 같고 9월과 10월에는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매기가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반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자꾸만 이 불안한 공포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최근에 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기, 전쟁 위기 때문에 다시 기름값이 또 오르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앙등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의 경기 침체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들만 자꾸 모아들이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는 모두가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주택시장은 물론 모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런 위기가 온다면 또 항상 위기가 지나고 나면 회복은 하고 다시 기회가 되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자꾸만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기 요인만 강조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닥치면 닥치는 대로 물론 그런 면에서 보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오렌 버핏처럼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 투자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몰빵해서 주식에 들어간다든가 또는 몰빵해서 주택에다가 분양을 받는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은 주식도 현금으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또 주택시장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던 거 최소한 두세 채는 정리하고 캐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은 계속 이어가야죠. 폭풍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장화도 준비하고 우산도 준비하고
또 뭐 물이 막히면 뚫어야 할 여러 장비들도 준비해야겠죠. 겨울나기 준비하듯이. 예, 그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벌써부터 무슨 뭐 미국이 경기 침체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아는 게 병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이야기예요. 괜히 제가 쌈룰 얘기했다가 쌈룰은 또 뭐야? 쌈도 아니고 쌈이야. 예, 그게 좀 인도계 사람이라 그래요. 쌈인데 그 룰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몰랐으면 쌈룰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 침체 이런 위기 때문에 스스로를 올겨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why worry? 예, 걱정 말아요 그대. 예, 다 지나고 나면 또 비가 오면 해가 나고 해나다 보면 또 구름도 끼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의 그 본문도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왜를 하냐. 병 들었으면 죽을 병인가 뭐 아닌가 생각해보고 죽을 병 아니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천국 갈 건가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천국 갈 거면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요 오늘 살펴볼 지역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캐나다의 시중은행 가운데서도 여러 시중기관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마치 임박한 위험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건 방지해야죠.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 그러면요 오늘 살펴볼 지역 밴쿠버 노스 지역 가보겠습니다. 밴쿠버 버나비 노스 지역은 단독주택이 지난 7월 기준으로 22채가 거래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적게 된 겁니다. 151채 리스팅 되는데 22채가 거래돼가지고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14.6%입니다. 단독주택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거래가 잘 되었던 것은 노스 밴쿠버. 버나비 노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단독주택은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이 6.4% 뛰었고 콘도는 0.2%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총 거래량 97채가 거래됐는데 622채 가운데 97채가 거래됐습니다. 매물 대비 판매비율은 15.6%. 이것도 그렇게 예전과보다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대신 타운홈은 모두 43채가 나와서 12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95만 2,800달러로 4.8% 뛰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22채 중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은 파크레스트. 여기는 219만 2,100달러로 7.5%가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가운먼트 로드, 버나비 노스의 좀 부촌인 가운먼트 로드는 243만 4,600달러로 8.6%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집값이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가의 집들, 상대적으로 고가의 집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줄 거 다 주고 산다는 거죠. 그냥 콘도 보겠습니다. 콘도는 97채가 거래됐는데 거의 절반이 이상이 브렌트우드 파크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브렌트우드 파크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브렌트우드 파크에서 모두 56채가 거래가 됐는데 가격은 83만 3,600달러로 1.8% 하락했습니다. 여기 버나비 노스에서 한인타운과 가까운 설리반 하이츠는 모두 10채가 거래가 되는데 66만 2,600달러로 5.7%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가 큰 것은요, 설리반 하이츠 지역에 좀 오래된 콘크리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 홀더라고 많은 분들이 꺼려하지만 그래도 찾고 있는 사이먼 프레이즈는 모두 14채가 거래되는데 가격은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64만 7,400달러로 1.1%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사이먼 프레이즈 유니버시티 쪽에도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9월 학기에 맞춰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운홈 보겠습니다. 타운홈은 총 12채 가운데 사이먼 프레이즈 위에 2채가 거래되는데 가격이 84만 1,200달러로 7%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힐, 전통적인 조금
집값이 나가는 동네죠. 두 개가 거래가 됐는데 107만 4,500달러로 5.1% 상승했습니다. 버나비 노스 쪽의 타운하우스는 총 거래량이 12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통계의 경향을 풀이하기에는 양이 좀 너무 작습니다. 예. 그리고 메이플리치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엉뚱한 게 나왔어요. 예, 메이플리치는 여기 자꾸 딴 게 나오죠? 뭐 잘못. 예, 나왔습니다. 예, 메이플리치는 단독주택은 82채 많이 거래되죠. 버나비 노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82채. 여기는 메이플리지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총 그런데 522채가 매물로 나오는데 82채가 거래됐기 때문에 매물 대비 판매율은 저조합니다. 15.7. 콘도는 190채가 나오는데 35채가 거래돼서 18.4. 타운홈은 134채가 나오는데 49채가 거래돼서 36.6입니다. 이것도 타운하우스가 조금 강세입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130만 9,200달러로 지난해보다 0.5% 상승했고, 콘도는 52만 6,300달러로 0.3% 뛰었습니다. 콘도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운홈은 78만 8,800달러로 2.7%가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알비온 지역, 그리고 실버밸리 지역, 그리고 이스트 센트럴 지역에 거래가 많이 되는데 알비온은 10채가 거래되는데 128만 3,900달러 0.2% 상승했고, 실버밸리는 11채가 거래되는데 3.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노스 웨스트 지역은 5.5%가 떨어졌고, 웨스트 센트럴 지역도 3.8%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그 알비온하고 실버밸리 지역은 상당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콘도의 경우는 여기는 콘도가 저층 콘도 일색이죠. 저층 콘도인데 이스트 센트럴 지역 거기가 아무래도 좀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이스트 센트럴 지역이 23채가 거래됐는데 51만 7,300달러로 0.4% 상승했고, 웨스트 센트럴 지역은 12채 거래됐는데 54만 3천 달러였습니다. 여기도 상승률은 0.4%였습니다. 타운홈 경우에는 알비온이 4채가 거래되었고 84만 5,600달러, 이쪽 지역으로는 실버밸리는 6채가 거래됐는데 86만 5,500달러. 알비온과 실버밸리가 이쪽 지역에서 역시 타운하우스도 계속해서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 그 이스트 센트럴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타운하우스들 고려해서 16채가 거래됐는데 76만 9,200달러로 2.5% 뛰었습니다. 타운홈은 메이플리지 타운홈 평균적으로 2.7% 상승했는데 실버밸리와 알비온 지역은 3.6%로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센트럴 지역도 3.9%로 평균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 대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구독자 질문인데요. 주택 그 관련 비용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GST는 새 물건에만 부과가 되는 거고, 리세일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매할 때 드는 총 비용에 관련해서는, 큰 테두리로 보면, 일단, 모기지를 얻게 되면 모기지 비용, 그리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정사하고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증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드는 법률 비용, 바이어일 경우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GST는 신규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5%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ST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 된 물건, 분양을 받거나 새로 관청된 경우는 GST를 내는데 1년 안에 내린 경우는 가끔 GST 문제로 좀 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회계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되 이미 GST를 냈기 때문에 셀러가 GST는 이미 페이드 했고, 혹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GST가 있다면 그건 바이어가 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GST도 네가 다 냈고 추가로 발생하는 게 있으면 셀러 네가 다 내라,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게 조정하는 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이어가 양보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가격을 좀 싸게 사면 좀 양보를 하는 거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싸게 파는데 뭐 GST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것까지 내가 부담하라, 무리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셀러 입장에서는 반드시 GST는 이미 냈다, 하지만 혹시 국세청에서 추가로 뭐가 또 낸다 그러면 이미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등기 완료 시점에서 발생한 거는 당신들이 내라, 그렇게 조정하면 되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가격 조정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GST를 빼고 나면 나머지 바이어 입장에서는 PTT라고 Property Transfer Tax, 이걸 뭐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이니까 PTT라고 해서 초기 20만 불에 관한 1%, 나머지 오버하는 금액에서는 2%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20만 불에서 2천 플러스 해가 그 뺀 금에서 곱하기 2 하면 복잡하니까 통째로 2% 곱하고 거기서 빼기 처음에 했던 2천, 그것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집을 사면 취득세가 2% 곱하기 2만 빼기 2천 해서 18,000달러가 취득세로 듭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기준으로 한 것이 딴 게 아니라 이 취득세 PTT를 도입한 시기가 1986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밴쿠버에 엑스포가 개최될 당시에 밴쿠버가 세수 마련을 위해서 PTT를 도입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집값이 20만 달러이면 초고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뭐 9만 불, 10만 불 했으니까. 그래서 20만 불 넘어가서는 부유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부자들 담당 내는 세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1% 이것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만 불까지는 1%만 물리고 넘어가면 2%, 그렇게 계산했던 그 기준 때문에 처음 20만 불에 관해서 1%, 넘어가는 2%. 이게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20만 달러도 20만 달러짜리 집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수가 계속 거치니까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도입된 제도가 안 바뀌어서 지금 40년째예요. 40년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세의 기준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매번 집을 살 때마다 바이어들은 물어보죠. 왜 이렇게 냅니까? 세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가 없습니다 하고 이해가 넘어가야 되는데 또 궁금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도입이 그렇게 되었고, 당시에 밴쿠버 엑스포 당시에 거기에 길이 80m가 넘는 국기 계양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서울에 무슨 태극기 시청 앞에 아니지, 이순신 광화문 앞인가 어디에 100m짜리 국기봉을 한다잖아요.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 같은 멍청한 짓이에요. 왜냐면 그때 엑스포 때도 그걸 했어. 그때 80몇 미터, 84m인가 85m짜리 국기봉을 만들었어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때 진짜 기념비적인 우리가 하는 모뉴먼트라고 하죠. 모뉴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억지로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에 갔냐? 서울에 가면 서울이 세라톤 호텔 맞은편에 거기 무슨 카딜러샵 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 있습니다. 맨날 그거 하면 바람 많이 불면 국기 찢어지고 캐나다 국기 찢어지고 하거든요.
그거 해서 뭐 해? 캐나다 국기 쫙 올려놓고, 그게 기념비, 썰에 가면 그게 기념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 40년 전에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고, 예?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때 다 엑스포 한다고 밴쿠버 그래서 뭐 올림픽도 했잖아요. 올림픽도. 동계올림픽도 했죠. 위슬러 올림픽이 실은 밴쿠버 올림픽보다. 예산 낭비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갔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주택 보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물려서 조세 형평을 이뤄보자. 그런 뜻으로 도입했던 것이 이제 PTT, Property Transfer Tax입니다. 그 기준이 처음 20만 불에 관해서는 1%, 뭐 30만 도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30만 불이면 처음 20만 불은 1% 하고 나머지 넘어가는 거 3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 넘죠. 그거는 2%만 내라. 그래서 2,000불. 그래서 2,000 하면 4,000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30만 불에 관해서 2% 곱하고 그럼 6,000불 되죠. 거기다 빼기 2,000 하라. 그럼 4,000 되잖아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라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왜 2% 뺀 다음에 빼기 2,000을 해요? 그렇게 물으니까.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 20만 불에 관한 1% 하고 나머지는 2%였습니다. 왜 그럼 그 처음 20만 불에 관해서 2%를 해요? 또 물으니까 그게 도입 당시에 1986년 밴쿠버 엑스포 할 당시에 세수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데 그때 세율을 그렇게 조정했는데 2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집값이 10만 불, 9만 불 할 때 20만 달러면 초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 이하는 1%만 하고 그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물리려고 조세 형평상 만든 제도가 그 제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순환론이 또 생겨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번에 구독자분께서도 집을 마련하시려고 그러는데 모기지 승인 여부는 모기지 브로커랑 모기지 그것도 브로커 찾으지 마시고 그냥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융자 상담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좀 더 좋은 요율이 없는지 좀 더 좋은 조건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브로커를 만나야 되겠지만 대부분 주거래은행에서도 모기지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러면 모기지 얼마나 더 추가로 비용을 더 해야 되냐? PTT 취득세 관련해서 경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정도 들어가고 이사 비용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특히 유의할 것은 특히 여기서 캐나다에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파는 경우에 디포짓을 어디다 하느냐, 집주인을 주느냐 그렇지 않고 바이어 에이전트 소속, 저 같으면 서튼이잖아요. 서튼 웨스트 코스트 리얼티의 계좌, 트러스트 계좌에다가 구입가액 한 5% 되는 금액을 디포짓을 저희들한테 맡겼다가 클로징해서 등기 이전할 때 그때 변호사 공정사의 법률 이행 명령에 따라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을 사시려면 모기지 승인이 나야 되고 또 디포짓을 하실 목표 금액의 한 5%니까 100만 달러 같으면 한 5만 달러 정도는 여유 자금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것까지 빌리고 뭐 그건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하시더라도 경비는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돈입니다. 뭐 이사하면 이사 비용 들고 또 뭐 가구 사면 가구 사고 이렇게 그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니까 순수하게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은 그 정도 된다. 집값의 2% 정도가 취득세로 나가고 나머지 경비까지 변호사 비용 하면 좀 여유 있게 잡으면 디포짓 5%까지 해서 내가 100만 달러 집을 살려면 최소한 내가 7만 달러 정도는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게 좋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질문은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두 분 전화 주셨는데 발품 많이 파시고요. 리얼터가 필요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퍼블릭 오픈을 하면 누군지 출입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발품 파시고 정보 많이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잠깐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은 해주세요. 지금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나요? 아무도 안 들어왔나? 그 써리 힐튼 호텔 앞에 있는 캐나다 국기 그거는 자주 찢어져요. 한국 같은 그 국기 찢어지면 그 뭐 아주 뭐 불길한 징후로 보잖아요. 근데 관리하기 힘들어 그거. 그리고 최근에 해방과 관련해서 뭐 건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 교육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일본하고의 관계는요, 아직은 그분들이 살아계십니다. 물론 해방되고 지금 45년생이 해방동의가 지금 올해로 8이 되시잖아요. 그분들은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 세대, 그보다 한 10년만 더 이전 세대, 지금 뭐 다들 뭐 이제는 다들 자꾸 하셨겠는데, 그분들은 일본어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한다니까요. 그게 어릴 때 학당, 뭐 서당은 아니고 학교를 갔으니까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일본어를. 그 얼마나 그 정신 세계와 문화 세계가 피폐했어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 나라 이런 수로움을 겪었던 사람이,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리던 해방이 1945년 8월 5일 날 있었잖아요. 8월 15일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광복절 가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날이 40년 기리기리 지키세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배웠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수탈, 강점기의 그 만행,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마친코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타난, 그리고 제일 뭐 잘 그렸던 의병을 다뤘던 그 영화 선샤인 코스트 같은, 뭐 제가 역사를 뭐 드라마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걸 꼭 보게 해서 우리가 일본이 강제로 나라를 병합해서 우리를 식민으로, 노예로 부려먹었었다. 반인권적인 행사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산 사과도 없었고, 최근 들어는 독도도 본인의 영토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당시의 만행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서 나라가 근대화되었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은 온몸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 날이 8월 15일입니다. 여기서도 광복절 기념행사 하겠죠? 또 취소됐나? 대한민국 독립만세 한 번들 외쳐보시고요. 적어도 그런 역사 교육은 후세들한테 꼭 가르치고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